부부싸움, 다이어트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 아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더 하라는 건가요? 어떤 얘기인지 일단 어떤 부부의 얘기일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든데 좀 일로 와 누워. 아유. 이게 배야? 약간 복수가 찬 것 같은 것 같아. 이게 빨리 아, 왜 일어나봐. 이렇게 빨리 찬데 그래. 일어나봐. 아, 일어나봐. 운동을 해, 빨리 운동을 근데 가가지고. 아니 귀찮아. 좀 전에 운동했는데 뭘 또 운동을 해. 이러니까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지. 너무 극단적이야. 단 막 몇 달에 막 쫙 빼버리고 막, 그리고 막 찌면 막 엄청 막 이렇게 쪄버리고 막. 요즘에 옷 안 맞는 거 다 정리한다며. 아니야 살 빼면 또 입을 거야. 집에 있을 때 해. 사람은 쉬질 빨리 와, 못하겠네. 빨리. 이거라. 갑자기 안 잠긴다. 봐봐. 어쨌든. 너무 작다. 배 봐봐봐. 이거 언제 입었던 거야? 언제 입었던 게 이렇게 작아졌어? 어머나 우리한테 친숙한 조영구 씨, 신재은 씨 부부인데 아니 근데 와 저도 배에 나왔지만 거의 제 배랑 흡사한데 아니 단추가 안 잠길 정도의 조영구 씨.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조영구 씨 좀 살을 뺐을 때도 많이 봐서 다시 좀 찌셨구나 싶기는 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신재은 씨는 쉬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밀대를 밀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옆에서는 또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있는 조영구 씨를 볼 수 있죠. 어머머머. 그러니까 두 분이 제 마치 배에 친숙하네요, 네네. 개미와 배짱이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아하, 네. 그런 신재은 씨가 조영구 씨에게 계속 이제 운동을 하라, 네. 다이어트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과거에 지금 조영구 씨의 배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 배가 아주 홀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설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영구 씨가요. 어머? 굉장히 단기간에 저런 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 빨래판 근육이 이제 있어요. 어머나. 네, 식스팩을 만든 건데요. 우와. 당시에 74kg에서 59kg으로요. 2달 만에 뺐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네. 근데 신재은 씨가 지금도 조영구 씨에게 살을 빼면 제2의 전성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시에 저렇게 살을 빼고 나서 방송 섭외가 막 빗발쳤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문제는 네. 그 다이어트 피해 사례에 관련한 프로그램들이었다고 합니다. 에? 다이어트 피해 사례? 다이어트 칭찬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그런데 왜 그랬냐?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을 겪었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얼굴이 급격하게 빠집니다. 너무 얼굴이 많이 빠지니까 네. 야 저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방송만 나오는 거 보면 우는 거예요 자꾸. 왜 얼굴이 저 모양이 돼가지고 방송을 했는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톡스랑 필러를 또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방송을 하다가 조영구 씨 지금 슬픈 거예요? 기쁜 거 표정을 보이는 거야. 15kg를 감량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한 녹화 1시간 자꾸 졸아요. 이거 먹고. 아니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박주민 변호사님 극심한 다이어트가 일단 몸매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줄 모르는데 여러 가지 또 진짜 부작용이 있네요. 네, 막 방송하면서 졸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건강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힘이 없었고요. 늘 어지러웠다라고 해요. 오죽하면 아들이 아빠하고 달려오면 덜컥 겁이 났대요. 그 이유가 아이를 안아줄 힘이 없어서 어머나. 정도니까 얼마나 이제 건강을 해쳤는지 상상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또 이 다이어트를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강박증 같은 게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살을 어떻게 뺀 건데 이런 강박증에 항상 몸을 유지하려고 하루에 팔굽혀펴기 200회 어머. 그리고 윗몸 일으키 200회 이렇게 해서 어머. 고강도 운동을 하루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했대요. 그 일주일에 한 거 합친 게 아니라 하루에 매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와. 이 강박증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또 찔까봐 이런 게 와. 겁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을 소화시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고요. 실제로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아니 아까도 이제 조영구 씨도 그런 얘기했지만 조영구 씨 어머니께서 TV를 몸 15kg 감량했을 때 TV 보시고 아이고 내 아들이 어쩌다 얼굴이 저 모양이 되냐 얼굴 쫙 빠졌잖아요. 제가 절에서 다이어트를 안 해요. 다이어트 하면 얼굴 쫙 빠지고 늙어 보일까 봐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한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 얼굴 보세요.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부모님 보실 때는 약간 살이 오르는 그런 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전현 평론가 아까 얘기 나왔지만 다이어트라는 게 그 다이어트 한 몸매를 현상 유지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천천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한 분들도 어려운데 조영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2달 만에 15kg이라면 급격하게 체중 감량하다 보니 너무 빨리 뺐다. 아무래도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하게 네.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 조영구 씨의 경우에는 직업이 이른바 행사에서 이제 초청을 하면 많이 가는 그쵸. 거기 때문에 네. 나름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행사가 많이 열리는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섭외가 오면 전국을 다니시게 되는데 세상에. 보통 이런 행사가 밤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 사준다, 같이 먹자라고 하면 너무 이제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막 밤에 먹습니다. 폭식은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더 늦게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뭐 밤참을 먹는다던가 아유 고생한 나에게 주는 한 잔 쨍 하면서 아. 반주. 그러니까 먹을 때는 막 급격히 먹어놨는데 또 네. 식사를 끝내고 나면 내가 왜 이러지 이거 건강 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이런 또 고민이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아니 사실 행사를 전국적으로 뛰시는 뭐 가수분이나 또 조용구 씨처럼 이렇게 뭐 행사 진행하는 MC를 보시는 분들이나 그 밤참 유혹을 떨치기가 지금 이제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그 옛날에 그 모습 그 다이어트 했던 식스팩 모습 보여줘서 그렇지 그 유혹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죠. 이제 일반인들도 밤참 유혹 같은 거 참기가 쉽지 않은데 네. 더군다나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 스케줄 자체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진짜. 밥대를 딱 맞추기가 와, 어렵고 근데 저런 걸 만약에 행사 끝내고 왔는데 아내분이 신재은 씨가 차려놨다 치면 저걸 안 먹고 아 나 그냥 자야 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가 어렵죠. 밥대를 네. 이제 낮에 맞추기가 어렵고 그렇죠. 행사 전에는 또 이제 혹시 배 나올까 봐 밥을 조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행사 끝마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뭐 이렇게 밤참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현장에서도 음식을 자꾸 권해요. 아, 그래요? 뭐 뒷부리짜리라든가 이런 게 회식이라든가 네. 혼자 안 먹기도 뭐하고 네. 그렇다 보면 밤에 자꾸 먹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살이 찌면 급하게 다이어트 하다가 아이고. 후유증이 나고 네. 이게 뺑뺑뺑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요요 현상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문제로 투닥투닥 티격태격 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 들으셨죠. 뭐니 해도 조영구 씨 건강 챙기는 건 아내분 신재은 씨인데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오작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김혜연 씨한테 혜연아 그 내가 볼 땐 트로트 가수가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제가 워낙 행사 MC를 많이 하니까 같이 가서 제가 진행할 때 노래도 하게 되면은 같이 부부가 모든 행사를 다 이렇게 휩쓸지 않겠냐.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무리 찾아봐도 현숙 언니밖에 없는 것 같다고. 현숙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혜연이가 누나랑 나랑 결혼하라고 하는데 했더니 미쳤냐 그래서 내가 그럼 누나가 나 시집 안 보내줘 장가 안 보내주면은 누나랑 결혼할게 해가지고 제 아내를 소개시켰어요. 그 현숙 언니가 이제 또 소개를 하시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자 그냥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간 소개팅 자리였었죠. 처음 자리가. 근데 그때 보니까 어때 좋았어요? 아니요, 보고 바로 좋은 건 아니고 너무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그렇지. 기대치가 아니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인연이라는 게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워낙 기대를 안 하고 나가서 그런지 말 줄임표 점점점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신재현 씨가 기대를 하지 않고 나가서 그런지 점점점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확 하고 종이 땡 하고 울리면서 반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네.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안 했던 게 주요했는지 나름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네. 이렇게 뭔가 말도 이제 편하게 하고 재밌게 네. 하니까 나름 좋아 보였다고 하는데 어제 이렇게 결혼식 모습 보니까 잘 어울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영구 씨 입장에서는 나름 좋아 보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신재훈 씨가 계단에서 딱 올라오는데 네. 너무 예뻐서 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네, 네. 한쪽은 그래서 완전히 막 하트가 뿅뿅뿅 하는 뿅뿅뿅. 상황이고 신재훈 씨도 나름 괜찮더라 해서 나름. 서로 이제 나름이 중요해, 나름. 네. 사귀게 돼서 네. 결국 11살 나이 차이를 어머나! 극복하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부부의 연을 맞게 뭐 됐습니다. 요즘에 비하면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국의 남성들한테 그 당시에 도둑 소리 들을 뻔해 11살 차이였어요. 그렇습니다. 와, 요즘에는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7살 차이만 해도 많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11살 차이면 야. 거의 당대 도둑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조영구 씨 앞으로 신재은 씨 아내분 신재은 씨 업고 다녀야 되고 정말 충성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고 앞으로 또 부부의 투닥투닥 또 이 알콩달콩한 모습도 기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아빠의 그 아들들 박선배 변호사님 이거는 진짜 말 어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긍정의 의미냐 부정의 의미냐 그잖아요. 보통 칭찬할 때는 역시 그 아빠의 그 아들들이야 이렇게 하지만 부정적일 때는 어떻게 하죠 보통? 아이고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 이러지 않나요? 네네. 그럼 오늘 사연은 전자예요 후자인가요? 전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부터 그 아빠의 그 아들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아빠와 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하. 먼저 올해 9살 된 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구 아들 같으십니까? 9살 된 아들. 힌트를 드리면 네. 아빠는 유명 가수이자 아들만 5 다둥이 아빠입니다. 어머? 그리고 이 아이는 5형제 중에 넷째이고 취미는 아빠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하기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빠 콘서트 무대에 함께 올라가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더더욱 모르겠는데 그 설명에 들으니까.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안된 사랑으로 그대 곁에 내가 살았었는데 굿자 어머나 지금 저 아들 뒤에서 이렇게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저 아빠라는 사람 어디서 낯이 익은데 누구죠? 임창정 씨입니다. 어허! 임창정 씨의 넷째 아들 9살 준재 군이 지금 피아노 영재, 막 천재 이런 얘기가 그래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그 2002년에 방금 이제 준재 군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 보셨잖아요. 네. 그 사진이 2002년에 임창정 씨가 찍은 앨범 타이틀 그 사진을 그 똑같이 이제 아들이 찍은 건데 저렇게 사진을 찍은 이유가 네. 임창정 씨가 콘서트를 했는데 아하. 그 무대에 함께 오르기 위해서 저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임창정 씨가 오랜만에 올라선 무대에 준재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더 큰 무대로 나가거라. 너에게 이 무대는 아직 너무 작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준재 군이 네. 어느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들만 다 모여서 다시 이제 경연을 하는 콩쿠르 파이널 무대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야. 그럴 정도로 이제 피아노 영재라고 손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아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빠랑 쳐볼까? 아니 근데 진짜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DNA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박성배 변호사님 아드님도 이제 훌륭하시잖아요. 저기 박성배 변호사님 닮아서. 글쎄요,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성향은 그대로 오는 것 같은데 직계 존속인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척들 중에도 내재돼 있던 요소가 자기한테 유전되는 경우를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는 못 속여 그 말이 진짜 맞나 봐요. 옛날 말이.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아하. 물론 모든 현상을 피는 못 속인다라는 전제하에서 설명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음악을 다뤄왔던 아버지의 영향 그중에서도 여러 형제 중에서도 그 요소를 특히 넷째 아들인 준재군이 많이 물려받은 것 같고 아마 다른 아들들도 아빠, 엄마를 넘어서서 여러 친척들의 장점을 두루두루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어떤 특장점 유전자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 이번 제목이
그 아빠의 그 아들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담 아나운서 지금 준재군 말고 임창정 씨의 넷째 아들 준재군 말고 또 다른 아들은 또 누굴까요 지금?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요. 역시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어허. 일단 아들 사진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들 사진을 보시면요. 네. 먼저 이 보여드립니다. 아들과 네. 아빠가 같이 뛰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모자를 쓴 사람이 아빠, 그 옆을 나란히 달리는 아들입니다. 어허. 주황색 옷을 입고 있죠. 바로 가수 현 씨의 아들. 아하. 17살의 로하율 군입니다. 오. 션 씨가 원래 본명이 로승환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션이니까 로션 씨예요. 어머. 네. 이제 그 아들이 로하율 군이 벌써 17살이 됐다고 합니다. 와 근데 아들이 잘생겼다 진짜. 잘생긴 데다가요. 지금 뛰기도 잘하잖아요. 어허. 근데 아들이 지금 17살이니까 션 씨 얘기로는 사춘기가 벌써 왔대요. 어허, 벌써가 그럴만하죠. 아니죠. 사춘기가 올 때가 그렇죠,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사춘기 이후에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굉장히 잘 웃는 스타일이었대요. 어허. 근데 아빠가 아들 하율 군에게 이제 저희가 아빠랑 좀 대화 좀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밥 먹을 때는 하고 그 외에는 뭐 거의 안 한다고 한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래도 밥 먹을 때는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네. 그래도 착한가 봅니다. 아하. 착하니까 대화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함께 아빠와 저렇게 마라톤 대회에 이제 참가해서 뛰면서 이번에 아빠가 대화를 좀 시도해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마라톤 저렇게 뛰면서 대화하는 게 쉬울까 싶어요. 그게 더 힘들겠죠? 어렵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사춘기 아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그 의도는 좋은데 뜻은 뛰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뛰면서 대화를 시도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뛰어 하이라. 아, 컨디션 좋으면 저기 앞에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저보다 빨라요. 일단 10km는. 10km 최고 기록이 38분인데 뭐 진짜 본인이 마음 잡고 뛰면 지금 한 37분까지도 뛰어요. 네. 어디 해외 이제 가족여행 가갖고 하이라 같이 나가서 뛸래 그랬더니 아빠 천천히 뛰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너무 빨라서 좀 못 나가야겠어요. 다 그러는데. 지금 스피드 괜찮아? 예. 5분 15초인데 조금 더 올려볼까? 일단 뛰기는 잘 뛰는데 전혜연 평론가 저 모습이 대화가 아빠와 아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전에 오락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죠. 아는 자나 밥도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버지는 이제 마라톤 하면서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것 야하. 같고요. 아들은 와, 마라톤은 진심을 다해야 돼. 오늘 기록을 한번 깨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약간 네.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네. 이 하율 군이 아빠의 런닝 DNA를 물려받았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오. 하죠. 너무 잘 뛰고 있는데 네. 현 씨에 따르면 이 하율 군이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한 건 2년째인데 벌써 아빠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 같다. 야. 이런 예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표현 아까 그랬잖아요. 현 씨가 다음에는 개인 최고 기록 도전해보자. 아빠랑 같이 달리니까 좋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머나 아빠 디스? 절대 안 줘줍니다. 네. 자, 그리고 하율군이요. 러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러닝과 기부를 결합시킨 선행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km당 10,000원씩 기부하는 행사를 참여해서 5km를 달려서 본인의 용돈에서 더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5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세상에. 하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세웠습니다. 150만 원 정도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네. 2배 넘는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어머나. 모아서 어르신들에게 내복을 나누어주는 또 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봤던 영상이 현 씨 가족이 연탄 봉사하는 그랬죠. 거였거든요. 일각에서 이거 아이들 너무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율군은 6살 때부터 이걸 놀이처럼 해와서 세상에. 지금은 연탄 19장 한꺼번에 나를 정도로 어머나.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아빠 현 씨의 선한 모습이 아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그 아빠의 그 아들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현 씨와 그 아들 보니까 그
그 아빠의 DNA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게 더더욱 이제 심정이 굳어진 게 이 션 씨도 가수 출신이지만 러닝 예능은 많이 나오잖아요. MBN 예능에서도. 그런데 보세요. 러닝 DNA뿐만 아니라 기부 봉사의 DNA까지 장착됐잖아요. 정말로 멋진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임창정 씨 가족 또 션 씨 가족도 봤는데 이런 따뜻함이 이 겨울에 내내 이 전국에 좀 훈훈하게 퍼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제목이 심상치가 않은데 독일로 간 최종 병기 그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얼굴 보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이당 아나운서 누구지 막 하실 텐데 누굴까요? 바로 개그우먼 김혜선 씨입니다. 어허. 보기만 해도 뭔가 에너지가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아까 저 점핑머신에서 뛰는 모습 보면요. 저거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다면서요? 조금만 해도 죽습니다. 어허. 근데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저기서 뛰고 있잖아요. 저런 김혜선 씨 딱 봐도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에 야. 운동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 네. 사실은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네. 성격도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설마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김혜선 씨가 이런 이미지가 또 이제 굳어졌던 것 중 하나가 이유가 그 과거에 개그 콘서트에서 최종 병기 그녀라고 해서요. 건장한 남자들을 막 발차기 한 번으로 맞아요. 날려버리고 막 이런 막 돌려차기로 하는 것들이 남자들 있었잖아요.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TV에서 보고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김혜선 씨를 만나면 막 팔뚝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하. 그리고 뭐 이거 여기 한번 쳐보세요. 막 아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김혜선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했겠죠. 아이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뭐 그분들의 이런 제스처였겠지만 굉장히 많이 불편해서요. 정체성 혼란도 오고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선 씨가 네. 이 일로 방송을 잠시 떠나서 독일에 갔었다고 해요. 어? 근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허. 바로 독일인 남편인 스테판 씨인데요. 네. 지금도 다른 분들은 뭐 김혜선 씨를 무섭다라고 하지만 항상 스테판 씨는 김혜선 씨에게 잘한다, 귀엽다 해준다고 해요. 어머나, 이분인가 봐요 지금. 네, 어머나. 맞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쭉쭉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천생연분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남편분이 독일 분이다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그동안 각자 살아온 각자 자기 나라에 살아온 인생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 없을까요? 국제 결혼이니까 문화적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스테판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네. 나는 나무늘보 같은 사람인데 한국은 너무 빨리빨리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김혜선 씨한테 빨리빨리 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네. 그건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힘들었다고 했었는데 네. 요즘은 행복하고 만족한다. 와.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야, 과연 두 문화에서 자랐던 이 부부가 만났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도 궁금하잖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시댁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전에 미리 선물을 사놔요. 심지어 이제 남편의 그 누나가 있고 누나의 조카들 선물까지 다 죄다 바리바리 싸들고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제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 제 동생도 이제 조카들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선물 사준 적이 없고 섭섭해. 최근에는 이제 장난감 가게 한번 가고 싶다고 하길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조카들 선물 사주려고 하나 보다 해서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받았던 장난감 큰 탱크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마음에 걸려서 사주고 싶었나 봐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우리 조카랑 사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랑 자기 거 2개 사가지고 계산해 주세요 하고 딱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왜 생각 안 해주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니네 가족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급한 거 아니지.
어머나 세상에 얘기 듣는 우리도 약간 욱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인데 김혜선 씨가 얼마나 진짜 서운했을까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김혜선 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특히 이제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너무 본인들 가족만 챙기고 우리 가족, 그러니까 김혜선 씨의 동생이라던가 김혜선 씨 동생이 낳은 자녀, 조카들 안 챙겨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대요. 네. 당신은 내 여동생에게는 한 번도 맛있는 걸 사주거나 같이 밖에 나간 적이 없지 않냐. 한 번도 없다. 저는 약간 아이고, 충격을 세상에. 받았는데 근데 스테판 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세도 있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이번 여행, 그러니까 독일 여행을 가시거나 혹은 한국에 오신 여행을 말하겠죠. 네.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이럴 때는 좀 논리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보다 그럴 수 있겠다 공감해 주시고 그쵸. 그렇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배우님 이제 서운한 건 서운한 마음대로 또 나중에 풀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 김혜선 씨가 이 입만 열면 내 동생 지금 여동생을 굉장히 아끼나 봐요. 맞습니다. 김혜선 씨가 여동생을 참 아끼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남모를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김혜선 씨에 따르면 자신은 크면서 삐뚤어질 틈이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생업에 뛰어들어야 어머, 세상에. 했다고 합니다. 신문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19살 때는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2잡, 3잡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아니 물론 뭐 어느 가정이 더 뭐 평탄한 삶만 살아온 가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밝은 웃음만 주던 김혜선 씨한테 박주희 변호사님이 또 이런 가정사가 있을 줄은 또 아무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김혜선 씨 하면 이제 시원한 미소, 그리고 건강미가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표정이 밝을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김혜선 씨의 마음가짐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김혜선 씨는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세상에. 당시에 어려워서 당시에 도움을 청할 친척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다행히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 덕분에 이 동생과 나도 잘 자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가장으로서 동생까지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 사실 동생이 버겁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김혜선 씨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동생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라고 세상에. 얘기를 하는데요. 동생과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하면서 잊지 말고 사람들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자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 따뜻한 마음씨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받았던 만큼 은혜를 입었던 만큼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김혜선 씨 그리고 그 동생분 정말로 천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길 뉴스파이터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용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가끔씩 법정에 드나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법정에 들락날락 했다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국민저항권은요 법대 2학년생이면요 다 이해하는 거야. 국민저항권은 법대 2학년한테 물어보세요. 국민저항권이 뭔지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 국민저항권은 법대 2학년생이면 다 알아요. 국민저항권이 뭔지를 헌법 뭐가? 말 안 한다 그랬잖아. 당신들이 나를 박스 목사로 만들었잖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뭐 약간 방송용으로는 좀 부적절한 뭐 그런 속옷을 뭐 일본식 표현 같은 뭐 그런 거 넣어가지고 그런 목사로 만들었다. 뭐 근데 다 질문을 받는 것처럼 다 뭐 또 누구 하면서 또 특정 질문에 또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왜 법정에 서한 거예요? 예, 정광훈 목사가 지난해
박성배 변호사님한테 갈게요. 어차피 이제 법률적 얘기니까 안 그래도 딱 박성배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전광훈 목사는 왜 오늘 법정에 선 겁니까? 이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밟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고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 서부지부 난동 사건 거의 1년 돼가잖아요, 벌써. 그죠? 이른바 그 배후로 지목된 것입니다. 아하.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검찰에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드디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 목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정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광훈 목사가 아까 뭐 기자들 앞에서 국민저항권 법대 2학년생한테 물어봐요. 다 알아. 그럼 솔직히 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위해서도 국민저항권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는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국민 저항권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불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달리 항변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 국민 저항권인데 네. 이와 같은 전 목사의 발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보다 법원에 난입한 이들에게 전 목사가 직접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전 목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즉 국민 저항권 주장은 연설을 한 것일 뿐이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설을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인데 그 결론은 자신은 이 법원에 난입한 이들의 배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제 긴장 푸셔도 돼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전광훈 목사는 보세요. 아까 어떤 언론사한테는 막 뭐 웃으면서 다 물어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할 때 아까 진짜 죄송해요. 빤짜 들어가 빤짜 들어가. 당신들이 나를 빤 X 목사로 뭐 몰았잖아 했는데 이게 뭐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05년에 설교를 하면서 네.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그때 했다는 발언에서 나왔다는 단어가 바로 아까 그 XX, 당신들이 나를 XX 목사로 만들었잖아. 그 XX에 해당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전광훈 목사는 나는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론사가 나를 그렇게 XX 목사를 만들었으니 그 언론사가 하는 질문은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언론사한테 이제 발끈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질문을 골라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님, 전광훈 목사가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건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도 기억하실 거예요. 수감된 적이 몇 번 있지 않아요? 네, 2번 있었습니다. 2017년과 2020년에 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번 구속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는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당시에는 뭐 자신을 상대로 시비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임기가 되니까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 같다. 추측컨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행위로 영장이 청구가 된 게 아니라 아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좀 혐의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이제 실질 심사가 끝나고요. 오늘 법원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북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르면 오늘 오후나 저녁에 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주희 변호사님이 조심스럽지만 전망을 해본다면 이제 앞서 이제 2차례 수감된 전력이 있잖아요. 이 전광훈 목사가 오늘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로 이제 이 지목이 돼서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고 오전 10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았어요. 이제 지금 아마 대기하고 있을 텐데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십니까? 일단 이게 얼마나 범죄가 소명이 되었느냐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가 직접 서부지법원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경찰이 이 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이제 결정적일 것 같아요. 아까 뭐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는 직접적으로 뭔가 서부지법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고 단순히 국민 저항권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직접적으로 교사하는 게 없다 이렇게 혐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강훈 목사가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정서적 지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쟁점으로 떠오를 거라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증거가 소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교사를 볼 수가 있다, 교사를 볼 수 있다라고 보면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컥 소리와 함께 젤리 툭. 아니 이담 아나운서 제목만 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 너무 줄여놨잖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일단 지난해 11월 24일 오전에 강원 강릉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손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갑자기 차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상황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손녀를 안고 연신 등을 두들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보이시죠? 위급한 상황인지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순간에 승용차 한 대가 앞에 멈춰 서더니 네. 차에서 내린 여성이요. 네. 이제 부부에게로 다가옵니다. 네. 그러고는 부부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아서 할머니법을 시행하는데요. 약 30초 뒤에 아이가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목에 걸려있던 jel리를 툭 하고 뱉었습니다. 어머나. 때마침 도착한 구급차에 무사히 아이를 인계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제 보니까 이제 제목이 이해가 돼요. 저 아이 목에 젤리가 이렇게 걸렸었나 본데. 아니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딱 차를 타고 나타나서 이 하임리법을 시행한 저 여성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한 저 여성은 바로 경찰입니다. 에? 휴가 중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저 부부는 저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 아이는 18개월 된 손녀인데 세상에. 차에서 약을 먹으면서부터 어른들이 좀 단 거 같이 주는 거 있죠. 젤리를 먹었는데 이게 그만 기도에 걸려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를 급히 세우고 아이 데리고 나와서 둥 두드리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 경찰분이 이날 휴가 중이었어요. 와.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우연히 보고서 이렇게 빨리 가서 30초 동안 응급처치를 했고 세상에.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젤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아이는 이제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현장을 이 경찰분이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로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이 경찰분이 얼마나 영웅같이 느껴졌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앞이 캄캄했었는데 정말 그분이 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관님의 그런 헌신적인 그 봉사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도 힘든 나날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10번, 100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10번, 100번이라는 표현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경찰이 도와줘서 네. 살아난 건데 그때 도와준 그 경찰의 이름이 한아름 경찰입니다. 그 손녀를 그 도와준 한아름 경찰한테 고맙다고 네. 할아버지가 6일 후에 경찰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나, 이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네. 차에 타고 가다가 급박한 상황을 보고 내려서 내일처럼 침착하게 도와주신 강릉경찰서 한아름 경찰은 네. 나와 외손녀의 은인입니다. 아하. 고마움 평생 기억하면서 아이 잘 보살피고 관심과 봉사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또 전하셨습니다. 세상에 새 벽두부터 진짜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사랑과 감동을 한아름 전해주신 강릉경찰서 한아름 경사님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멋졌습니다.